부동산 시스템이랑 투자 시스템이랑 레버리지,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이거 먼지랑 세팅하는 거, 그리고 개발 부동산, 그리고 이거를 경매 응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들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금액의 곱하기 4.5랑 5에서 5 정도를 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이 나와요. 그럼 보통 내가 3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먹고 갈게요. 3, 5, 15, 1억 5천까지. 3천만 원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 거기에 이제 내 월급의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집을 처음에 어차피 살 거면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뭐 한 1.5억짜리 이런 거 하면은 대출이 한 1억 2천 정도 나올 거고요. 1억 2천에 4%니까 지금 4% 넘죠? 4%가 넘어요. 6%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6% 6% 나죠? 지금 6% 잡아야 되나? 이제 또 이번에 올린 데서는 6% 잡으면 될 건데 월 60만. 여기 12. 그러면 720만 원 1년에 이자만. 그랬을 때 나누기 하면은 720.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산 상태에서 60만 원보다 더 나가요. 왜냐면 원리금준등이기 때문에 원금이랑 같이 나가면 이게 한 12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 달에서 3년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60만 원이 나가죠. 그 안에 쇼부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세팅을 맞추든지 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굳이 이걸 신경 안 쓰게, 돈 가지고 신경 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이 부동산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몇 프로를 경매를 받겠다. 그랬을 때 보통 뭐 경매 받으면 싸게 받으니까 막 1억 8천짜리를 1억 5천에 받아서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겠다. 이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맥스로 정한 금액이 1억 5천이면 그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나온 거를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1억 2천이든 1억 3천이든 싸게 사가지고 해야 내가 이제 내 금액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에버리지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에버리지라 그래서 무조건 은행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친척한테 빌리고 지금 6%잖아요. 뭐 누가 적금 들었는데 만기가 1억씩 나온다. 그러면은 적금 지금 아무리 세게 들어봤자 2%거든요. 그럼 내가 5% 줄 테니까 나한테 빌려주고 내 아파트 근저당을 내가 걸어줄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 아파트 들고 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는 게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이자도 좀 아끼고 내 주위 사람들은 돈 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에버리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P2P라고 프로젝트성으로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구자를 파요. 내가 뭐 1억 2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12구자를 팔 테니까 돈 넣을 사람 돈 넣어라 그러면은 돈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 연이자 7%에서 8%를 해줘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이렇게 투자금을 모으는 거랑 다른 점이, 이거는 그냥 주면 돼요. 투자양에 가서 쓰고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전문적으로 해야 가능한 거니까 이건 빼고 기본적으로 은행.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은행만 무조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세를 맞추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도 어째 보면 에버리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세금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경우도 있고 솔직히 전세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에버리지를 거의 풀로 땡겼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사기도 많고 뭐 많죠. 이거 하다 보면 막 몇백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왜냐면은 매매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환해가지고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는 사람도 위험하고 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이게 집값이 안 오르거나 이번처럼 집값이 약간 주춤하는 경우에는 이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자를 내야 되고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쫙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도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도매로 좀 싸게 사가지고 정가에 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매는 그냥 집을 사는 수단이에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에 전반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경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돈을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형이 있고 차익형이 있고 이거를 세팅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이제 있어요. 원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든 아니면 세입자든 그리고 집수리든 뭐든 내 돈이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느 정도 들고 시작해야 나중에 이제 중간에 스테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수리비가 이거는 한 2천 들어야 되는데 그 경매 한 대 투자한다고 4천을 3천을 다 써버리면 이거 전세 맞추려면 집수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없어서 한 달, 두 달 미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이자 60만 원씩 나간다고. 그것도 다 그 비용에, 그러니까 60만 원씩 나가는 건 다 어차피 돈이 까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가는 게 이제 경매 투자의 어찌 보면 핵심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에버리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족 찬스가 제일 편해요. 딴 사람 돈 빌리는 것보다. 저는 저희 삼촌이든 누구든 다 돈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2, 3천 정도는 적금 든 게 있어요. 적금 이율이 지금 1.8%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천 정도 적금을 넣으면 1년에 얼마 준다더라? 2천 정도 들면은 한 22만 원인가 줘요. 저는 그냥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2천 받아오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3개월 만에 끝나도 그냥 무조건 7%. 근데 1년 넘어가면 이제 매 달마다 1%씩 이자를 줘요. 그런 식으로. 12%인데 세금도 안 떼고. 그렇죠. 세금 안 떼죠. 그리고 어차피 차용증 쓰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막 1,000만 원밖에 없어서 경매 못 해요. 그러면 2, 3천 주위에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지금 거의 어찌 보면 바로 하는 게 제일 낫죠. 근데 1주택자 중에 내가 그러니까 주택을 오래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경매 좀 빡쳐요. 왜냐면 매도 서류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빨리 매도가 안 되면 은행에서는 그 과징금이나 이런 걸 또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이거 원래 팔기로 돼 있는데 안 팔고 버틴다. 집값 오르는 거 버티는 것 같다. 신고하면 과징금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계약할 때 편법인데 이제 형제나 이렇게 당장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용하는 것도 내가 이제 내랑 같이 니도 같이 투자하면 내가 수익률의 일부를 줄게. 네 명의로 이제 공동 투자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매 투자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신용도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웬만하면 대출이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많이 낼수록 또 다음에 대출이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대출을 한번 실행해 놓으면 실행했다가 이제 갚으면 또 대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용도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투자했을 때 배당도 좀 해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가요.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법에는 차명거래라 그래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지분 계약서를 따로 쓰든지. 그리고 저는 투자하는 방법이 보통 P2P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투자 모임을 모아가서 투자를 한 번에 하는데 제 명의로 해요. 저는 다주택자라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2P 대출은 나와요. 왜냐면 회사에서 바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자율이 비싸요. 한 14% 정도 돼요. 연이자가. 14%면 연이자 떼고 얼마더라? 못해도 1,000만 원당 뭐 몇백씩은 나가요. 나중에 보면은 저 1억씩 이렇게 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 갚을 때 보면은 한 5개월, 6개월 쓰거든요. 쓸 때. 그러면 한 5, 600이 나가요. 그래도 하는 거는 그거보다 많이 버니까. 뭐 은행이 돈 안 빌려준다 그래서 돈 못 빌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팅을 애초에 저는 차익형 부동산이랑 수익형 부동산이랑 나눠서 하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은 그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대신 2년 안에 뭐 3년 안에 팔면은 세금을 많이 내요. 막 70%씩 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팔면 일반 과세라고 또 수익률에 막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단타로 그 안에 그러니까 막 70%씩 세금 내면 30%밖에 안 남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막 2년 3년간 기다려서 100%를 그러니까 90%를 먹으냐 아니면 단타로 3개를 돌리냐 같은 돈으로 그 차이란 말이에요. 저는 단타로 그냥 3개를 그냥 국가에 혼남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낸 돈 보면 막 억 단위 넘어요. 세금만. 그러면은 그거에 뭐 한 절반 정도 벌었다 생각. 지금 작년에는 50%였기 때문에 낸 만큼 벌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차익형도 수익형은 월세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월세 세팅을 하면 수익형 월세 세팅을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이자로 나가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잘해야 돼요. 수익률이 뭐 6%다 했을 때 이자가 6% 나가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다잖아요. 거기 이자율이 오르면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7% 8%로 요즘엔 세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금리가 싸가지고 3% 이때는 5%로 세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경매로 싸게 샀잖아요. 여기 세팅은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5%에서 7%가 나왔다. 그거는 팔 때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월세 받는 원룸 건물을 내가 이게 9억이다. 지금 실거래가가 9억이에요. 근데 내가 8억에 사든 7억에 사든 7억에 사서 내가 월세 세팅을 했는데 월 7%가 나온다. 이거는 내 수익이잖아요. 내가 7억에 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9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가는 사람은 9억에 샀을 때 이게 수익률이 7%가 아닌 거예요. 막 4점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4점 몇 프로짜리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누군가 살 것인가? 아무도 안 사요. 그 사람도 7%급의 수익률을 세팅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매도 금액에 맞춰서 월세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생각해서 뭐 6점 몇 프로의 수익률을 맞춰놓고 내 경매를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막 9% 정도 세팅 그 수익률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년을 버티면 일반 과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9%로
이자 내고 나머지 수익은 내가 가지면서 들고 가다가 2년 지나면 정가에 팔아야겠죠. 정가보다 솔직히 싸게 팔아야겠죠. 9억 하면 뭐 8억 5천에 팔고,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 8억 5천에 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6% 정도 세팅돼 있으면 괜찮은 투자처란 말이에요. 회사채가 7%니까. 근데 내 건물 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수익률이 7%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뭐 4%대 자기가 받아온다 그러면은 3%는 자기가 먹는 거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당장 싸게 샀으니까 내 수익률이 7%다. 그랬을 때는 내가 좋은 거지 사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월세 수익 세팅이든 전세 수익 세팅이든 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세팅을 할 때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뭐라 해야 되지? 일반 경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팔았을 때 세팅이 했을 때 몇 프로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샀을 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막 이상한 물건 막 소송해가지고 하는 물건 이렇게 특수 물건 하면은 절반 가격에 산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6% 7% 세팅하면 누군가 샀을 때 그 사람은 거의 90%에 살 거 아니에요. 100%에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채 2% 3%가 안 되는 거라, 자기 수익률이. 근데 이미 전에 그 세팅해 놓은 사람이 그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막 2년씩 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새로 집주인 왔다고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5% 이상 못 올리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 이자 낸다고 이자 내고 나면은 더 마이너스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학원들이 욕을 먹기도 해요. 산 사람들한테. 산 사람들도 어째 보면 큰 고객이잖아요. 내 물건을 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 세팅하는 게 어렵지. 기본적으로 막 경매로 받아서 막 7%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면 맞는 거고 나중에 세팅한 거 보면은 그게 맞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가 비슷하게 사요. 아파트든 뭐든 전세가보다 좀 싸게 사는 경우는 전세가 비슷하게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수리는 저는 제가 하잖아요. 저는 인테리어 업자니까 저희 아버지 그냥 시켜서 제가 와서 이제 뚝딱뚝딱 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얹어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좀 싸게 안 하고 좀 웬만하면 퀄리티 있게 좀 비싸게 웬만하면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냥 도배장판만 대충 싼 걸로 해놓고 세입자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좋은 거 싹 해놓고 그 대신 그 원상복구 무조건 넣고 그리고 수리를 이미 제가 싹 해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 전세입자를 받을 때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직접 해라. 내가 수리는 웬만큼은 다 할 줄 알고 내가 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단하게 고치는 거는 뭐 AS 불러서 하든지 각자 직접 하고 큰 거 이제 뭐 세탁기가 아예 통째로 고장났다 그러면 세탁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뭐 조금 막 콘센트 가는 거 아니면 뭐 화장실 타일 떨어져도 하는 사람 봤어요. 타일 한 장 떨어졌다 그거 어디 사와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처음에 그거 사면 등기 딱 치고 나면 명도하고 3개월간 딱 팔아요. 금매로 3개월간 수리 안 하고 던졌을 때 만약에 이게 3개월간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수리 싹 해가지고 전세 바로 맞춰요. 그랬을 때 처음엔 대출 받아서 저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P2P 받는다 그랬잖아요. 14% 15% 받아요. 매달 못해도 1.2%씩 나가요. 이자가 1억에 1.2%면은 100몇십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고 3개월 하고 전세 맞추는데 딱 5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600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전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면 3일 안에 무조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들어오면 그거 돈 빌린 거 갚고 등기 해지하고 선순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에버리지를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다 해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죠. 근데 이거 중에 제가 지금 부동산 내놓은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팔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돈이 나오면 또 하러 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업자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우면 그거 물어보면 그거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하고 나면 처음에는 신축 많이 해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청약을 하든지 분양을 받아서 하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관리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경매는 일단 관리할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관리비 체납 내역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깨 부수고 나가면 깨 부수 나간다고. 거기 전세입자 받으려면 집 수리해야 되죠. 공과금 이런 거 밀린 거 싹 다 정리해야 되죠. 거기에 뭐 솔직히 인테리어 컨셉도 집주인이 잡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재밌긴 한데 이게 어떤 거는 이제 전부 다 화이트로 가고 어떤 거는 우드 앤 화이트, 막 어떤 거는 블랙 앤 화이트, 막 혼자 웬만한 쇼를 다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재밌긴 한데 해놓고 나면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심심하면 연락하는 세입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집에 뭐 자주 뭐 부수는 세입자도 있고요. 오만 세입자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 찾아가서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니면 뭐 설날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료수나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그 선물이나 이런 거 배나 이런 거 하나 보내면서 전화 한 통 하고 이번에 뭐 배 같은 거 하나 설날이라서 보냈다. 살기 어떠시냐? 집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게 제일 어찌 보면 관리하기 편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세입자가 직접 관리하게 만들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전세 계약서에 무조건 적어 놓은 게 10만 원 이하의 수리 발생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고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말고 그 자재값 기준으로 10만 원이거든요. 항상 계약서 쓸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수리해 놨는데 혹시 뭐 3개월 안에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집에 간단하게 고장난 거나 뭐 도어락이 고장났거나 뭐 이런 거는 직접 하시라. 뭐 도어락 같이 완전히 비싼 거는 제가 해주겠지만 도어락 수리 같은 거는 솔직히 한 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워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냥 막 쓰거든요. 집주인이 해주겠지. 보일러나 이런 것도 그냥 막 쓰고 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막 못 써요. 사람이란 게 내 돈 들어간다 생각하면 일단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을 넣어놓고 이제 전세를 주고, 그리고 전화가 간혹가다 오거든요. 오면은 그냥 뭐 지금은 저는 세입자들이랑 게임도 같이 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저녁에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저는 어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어른들은 불가능해요. 이게 아이씨들 잔소리를 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세입자들도 저희 집에서 잘 안 나가죠. 이런 걸 하고 같이 놀면 재밌으니까. 근데 집에 그 이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집이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많이 바뀌면 도배장판 이런 것도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팅할 때부터 이제 좀 오래 살아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을 저는 안 받아요. 웬만하면 학생들은 6개월 막 8개월 있다가 막 자기 본가 뭐 돌아간다 휴학했다 그러면서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집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애들은 막 써요. 왜냐하면 집을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집에서 담배 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벽지 이런 거 싹 다 뜯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집에 보통 한 2겹에서 3겹까지는 덧방이라고 그냥 바로 벽지 하면 싸요. 근데 이게 끌어내고 하면 그때부터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학생들이나 안 받아요. 저는 그 원룸 광안리에 있긴 한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 30 중후반, 20살 후반 직장인들 위주로. 전에 그러니까 경매를 받았을 때 여성 전용 원룸이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쓰레기나 이런 거 막 봉투 없이 그냥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담배 안에서 막 피고 그래서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원룸에도. 근데 애초에 흡연장을 옥상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집에서 솔직히 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옥상 가서 피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죠. 왜냐면 옆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풍구로 다 담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일을 없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솔직히 문 열고 안에는 내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을 자주 이렇게 얼굴 보게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안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카톡에서 행님 담배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째 보면 하나의 방법이고요. 원룸이나 이런 걸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 2-3달에 한 번씩 옥상에 한 번에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고 하거든요. 원래 요리사 출신이라 가지고 도매로 잘 돼와요. 그런 것도 도매업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돈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투자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개인의 성향이 많이 따라요. 이거는 투자도 그렇고 성향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익형 부동산이랑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차익형으로 갈 것인지 수익형으로 갈 것인지. 근데 차익형도 수익형이 될 수 있어요. 수익형도 이제 차익형이 될 수 있고. 이거는 하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둘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차익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든 뭐든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차익을 얻는 거고, 수익형은 매달 월세를 받거나 그런 건데, 차익형 2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전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전세를 뭐 8천 해줬다 그러면 한 400 정도 올리거든요. 5%면. 그랬을 때 400은 어차피 집을 팔 때는 이거를 400을 뭐 전세금 빼가지고 전세금 주고 당신 나가라 그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전세를 저는 끼고 팔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들도 전세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익만 조금 주면 되고, 그리고 저는 전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대출을 또 막 갚고 막 대출 꺼주고 막 저기서 근저당 일으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세 끼고 파는 대신에 한 500만 원 싸게 내면 법인들이나 이런 데는 1억 미만의 그런 거는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1억 미만은 전세 세팅하기도 월세 세팅하기도 쉬워요. 그렇게 해서 1억 미만의 투자만 주로 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8,500에 사서 이번에 9,500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벌었잖아요. 1,000만 원 번 게 아니라 수리비도 들어가고 전세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전세가 8,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리비는 어차피 제가 이제 안 주고 업자니까 안 주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팔면서 줬어요. 700만 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대출을 받고 뭘 하고 했으면 이게 얼마더라? 2,800, 2,900 정도에 내가 현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거 전세를 맞추니까 8,500에 사서 8,500에 전세를 하는데 700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취등록세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리비가 700이 나왔으니까 850 정도 돈을 넣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팔 때 그 9,500에 팔았으니까 한 300 정도 번 거죠.
2년 동안. 근데 어차피 뭐 700 내 돈 700 넣어놓고 2년 동안 300 정도 벌었다 치면은 나쁜 수익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매에서는 솔직히 실패한 투자라는 거죠. 많이 못 벌었잖아요. 근데 벌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많이 못 벌고 성공하면 많이 벌고 잃는 건 없어요, 경매. 왜냐면 아까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내 수익이랑 전부 다 계산을 해놓고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더 나올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뭐가 얼마 들어간다, 관리비 체납 내역 이런 거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뭐가 더 들어가고 집수리가 얼마가 더 들어가고 이런 거가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입찰을 얼마에 들어가는지 내가 얼마에 팔 건지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제가 아까 막 2천만 원 적어놨잖아요. 그게 수익이에요. 내 수익을 2천을 잡고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율로 떨어지거든요. 막 1억씩 떨어졌다 이런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그거는 집값이 20억이니까 1억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5% 이상 잘 안 떨어져요. 근데 1억짜리 우리 집은 1억짜리 1억 2천짜리인데 떨어져 봤자 5%면 500만 원, 400만 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천을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500만 원이 떨어져도 내가 수익은 기본적으로 1,500은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빨리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이거 빨리 팔아야 딴 거 하니까. 경매가 매주 한 80개에서 100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만. 여기에 뭐 울산, 그러니까 양산, 울산 하면은 울산 지법, 부산에는 3개 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산, 창원 이렇게 해버리면 매주 못해도 한 200개 정도의 경매가 떠요. 그 물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겠어요. 그게 매주 되고 경남 요 것만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3만 개에서 4만 개의 경매 물건이 나와요. 1년에. 그 중에 한두 개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실패한 건데 한 300 벌었다고. 근데 애초에 시작을 저는 3천만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3천만 원 갖고 이제 넣었다가 뺐다가 딴 것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집이 이제 여러 채가 다주택자거든요. 근데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마산 집 팔고 돈 좀 생긴 거 가지고 이제 분양권도 하고. 그러니까 경매는 부동산을 하나에 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경매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거 예전에 매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전에 수업할 때 했을 때 제가 제일 싸게 사는 법과 제일 비싸게 사는 법을 쫙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싸게 사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싸게 사는 법이 경매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싸게 사는 거는 솔직히 제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몇 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자 많이 해봤자 막 100%, 막 150%, 진짜 성공하면 150% 이렇게 되는데, 제재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짜리가 2, 3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 500%에서 막 800% 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막 1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제재인데, 제재는 그 대신 오래 걸려요. 한 10년? 10년은 더 걸리겠죠. 지금 3년 제가 3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 하고 있거든요. 3천만 원 가지고 샀는데 그 중에 2천만 원이 대출이에요. 내 돈 1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매매가 지금 7천이거든요. 그럼 1천만 원 넣고 대출을 2천을 갚아도 5천이 남는 거예요. 그럼 500%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일반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몇백 프로예요, 제재는. 그 대신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재를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가 2억이 좀 넘으니까 통영에
그 가격에 분양을 더 싸게 들어가면 한 1억 8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랬을 때 입주까지 가면 한 10년 지금 보고 10년 동안 1,000만 원 넣어서 한 2억 정도 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예요. 그렇게 수익을 계산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재개발, 재건축. 그거는 극명한 차익형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받는 건데, 월세를 뭐 받는다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 하나당 대출 이자 갖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7만 원에서 한 14만 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12개. 그 보통 원룸 건물 4층짜리 하나 하잖아요. 필로티 띄워가지고. 그러면 한 집에 4개씩 3개, 12개. 12개에서 7만 원 하면은 네, 그 정도 버는 거예요. 그 월세가 이제 내 수익인 거죠. 거기에 이제 세팅을 좀 더 잘하면 한 10만 원씩 내한테 들어오면 이제 매달 한 120.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쓰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월급을 한 300 받아도 한 200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 받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써요. 별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월세 받고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하면서 차익도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솔직히 월세 한 200만 되잖아요. 놀아도 돼요. 그때부터는 신나게 놀아도 돼요. 근데 애들이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놀아야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 월세 부동산이나 뭐 수익형 부동산 세팅하는 법은 뭐 퍼센테이지로 제일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세금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세금이 그렇게 안 비쌌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종소세란 게 10몇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종소세 한번 나오면은 못해도 한 6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월세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 할 때 뭐 100에 막 몇십 이런 거 없잖아요. 1000에 몇십, 500에 몇십이잖아요. 이걸 받았을 때 이 금액을 보통 뭐 다른 데 투자할 때 쓰는 사람,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쓰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즘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워낙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 2집에서 3집 전세금 내줄 거는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집 다 500씩 하면 솔직히 돈이 크거든요. 몇 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더 할 수 있겠지 생각은 드는데, 그걸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3명이 한 번에, 그러니까 3명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500씩 내주면 벌써 1,500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을 이미 풀로 땡겼기 때문에 더 대출이 안 나올 거고, 그거를 어디서 못 구하면은 경매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매를 당할 수 있거든요. 뭐 500만 원 때문에. 아니면 그렇다고 세입자들 보고 뭐 한 달에 40만 원씩 월세 내는 거 거기서 너 10개월간 그냥 공짜로 살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간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받아치기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랬을 때 솔직히 좋은 걸 못 봐서 차라리 그냥 한 2, 3천은 따로 준비해 놓고 언제 나가든 나갈 수 있게 그 이외의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나 더 하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걸 잘 계산해서 월세를 몇 프로 이상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세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세팅이든 전세 세팅을 해야 돼요. 전세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차익형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들고 가는 거에서 이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세는 솔직히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월세는 그거 내가 세팅하는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 여기 할 때는. 근데 이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분 했을까?
그러면 한 10분 쉬고 하죠. 한 그 차익형 부동산이랑 수익형 부동산이랑 세팅하는 법이랑 이거는 다 했고, 개발 부동산 부동산 개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파트도 개발 부동산처럼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차라리 몇 천을 들여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차라리 입지가 좋으면 인테리어에 저는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많이 쓰는 사람은 아파트의 절반 가격까지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 쓰면 보통 막 3억짜리 아파트 혹시 참가를 어떻게 되시나요? 좋게 만든 다음에 그 인테리어비를 다 받고 파는 거죠. 그게 인테리어업을 이제 주위에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 이런 데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형식으로도 이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집을 세팅하는 거죠. 아파트를 막 3억짜리 집 사서 거기 1억 원치 바른 다음에 그거를 5억에 판다고 안 팔릴 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집을 와, 이 집 진짜 인테리어비, 우리 집 인테리어비 1억 넘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영수증 보여주고 이러면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격에 사요. 근데 이거는 좀 빡시고 힘들겠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도 부동산을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어차피 종착점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땅을 개발을 하든 디벨롭을 하든 해서 거기 이제 그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만 해놓고 허가까지만 받아놓고 이거를 그렇게 파는 거죠. 땅을 싸게 사서 그거 건축 허가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놓고 뭐 전용을 농지면은 농지 전용을 받든 임야면은 전용을 받아서 이제 대지로 바꾼 다음에 허가만 내서 도면 같은 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3D 도면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집까지 지어서 팔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업자거든요. 개발업자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프로젝트라는 한 100평짜리 집을 했을 때 한 40평 정도 건물을 올리는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1억 5천 들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쁘게 집을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하고 짓고 그리고 팔았을 때 못해도 1억 5천 들이면 1억 이상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억 이상의 수익이면 솔직히 뭐 3년에 하나씩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경매하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돈을 한 2억을 모으면 그런 개발 하나씩만 2, 3년에 하나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도 이제 말 그대로 말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나이가 좀 되고 그러면 그래서 막 계속 경매하고 막 사람들이랑 막 싸워가며 그리고 명도하면서 명도 집행해가며 나중에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돈이 되고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경매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더 좋고 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한다 그래서 뭐 무조건 내는 평생 끝까지 경매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싸움 따게 돼가요. 왜냐면은 협상하고 싸우는 게 일인 게 경매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경매에서는 나가리 됩니다. 내가 돈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고 또 1, 2천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 하는데 돈이 몇 천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몇 백씩 날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돈 한 300씩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한 달, 지금으로 치면 한 달 임금이 그냥 한 달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쇠가 빠지기 일한 게 말 몇 마디로 날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점점 싸움 따게 돼가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거 이제 조금 안 하고 좀 편안하게 말년엔 편안하게. 그리고 경매에게 응용하는 방법이 뭐 많이 있겠지만 제일 응용하는 방법은 재개발 이런 것도 경매로 살 수 있고요. 재개발 초기 진입 이런 것도. 그리고 솔직히 신축도 경매로 살 수도 있고요. 신축 아파트 경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살 수 있고, 신축 아파트라 그랬을 때 신축 입주를 하고 3년 이내에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경매로 가능한데, 근데 그런 것,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른 사람 눈에 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높게 적는 거고, 그런 것들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좀 신축이고 좋은 아파트면 내가 살 거 정도는 해도 좋다 이거죠. 근데 내가 투자용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을 때는 메리트가 없다. 경매라고 무조건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 집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인테리어비 정도 인테리어를 공짜로 하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경매를 치면 솔직히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수리 안 된 집을 정가에 사서 수리한 다음에 팔면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하는 집은 애초에 수리비를 책정해 놓고 경매 낙찰 받아서 수리를 하면 그 수리비 정도는 벌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대신 단타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리비는 공제를 못 받아요. 어차피 도배장판 이런 거기 때문에 소모품은 그거 아예 뭐 벽을 뜯고 화장실을 뜯어가지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샤시를 통째로 바꾸고 보일러를 통째로 바꾸는 거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배장판하고 이런 거는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요. 그랬을 때 단타하면은 그거 비용 처리 못 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라고 보고 뭐 60%든 70%든 까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같이 하면 해주지 않아요? 안 해줘요. 아, 회사에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비용 때문에. 법인은 가능해요. 법인은 솔직히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기름값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한 대까지만. 아니요. 응? 뭐 몇 대까지 돼요. 꼭 그거 대신 그거 해야 되는데요? 뭐야? 임직원 특약. 네, 하면 되죠. 아, 그렇죠. 들어야죠. 네. 들으면 문제가 안 되죠. 아, 등록하면 돼요. 등록하면 아니, 문제. 나도 법인인데 내 차가 5대인데, 개인 차가 5대인데 난 임직원 특약 안 하고 회사 차다, 업무용 차다 그래서 5대 등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뭐 밥 먹는 거, 그리고 솔직히 원래 미용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저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한다고 영상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등록하면은 영상 사업자가 일을 하기 위해 머리 세팅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미용 이런 거 전부 다 비용 처리 다 할 수 있어요. 추가로 넣으면. 법인은 뭐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단타로는 제일 좋은데, 근데 취등록세가 12%라는 거. 근데 그 취등록세가 12%잖아요. 12% 내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 12% 내는 게 비용 처리가 돼요. 그 애초에 경매로 싸게 살 거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단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인 세팅을 할 거면 가수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법인에서 들고 그 돈으로 넣고 경매를 받아서 전세를 맞춰서 돈을 빼내고 넣고 빼내고 빼내면서 전세를 맞춘 상태에서 매도를 다 때리는 거예요. 계속 사고 계속 팔고. 그렇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 처음에 2억이라는 자금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움직일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 법인세도 비싸요. 가슴 아프게. 법인세도 많이 비싸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게 요새 경매 어찌 보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는 뭐 법인도 뭐 1.1%였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이 무조건 담았어요. 담아놓고 이제 차익형 할 건 차익형하고 수익형 할 건 수익형하고 막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기꾼 잡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린 거라 얘들이. 그런데 개인도 많이 걸면서 이게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법인들은 그것들이 다 비싸니까, 그리고 뭐 조정지역도 막 걸리고 그러니까 법인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도 지금의 법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투자의 모든 그거는 허점을 발견하는 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생은 해야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업자들 계속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서로 투자하는 방법들을, 투자자들을 저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어디서 이상한 생각을 해서 갖고 와요. 그런 거를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럼 해봐요. 했을 때 되면 다 그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 이렇게 모여서 많이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투자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전문가들 1대1로 만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 과거에 투자했던, 저도 그렇고 과거에 투자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걸 업데이트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꼼수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경험 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여야지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경험은 많은데 옛날 경험이잖아요. 요즘 경험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요즘에 막 이거 이렇게 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던 대로 거기에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그게 괜찮으면 그것도 추가하고. 왜냐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막 들어보면 나중에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할 걸.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조금 멈춰요,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돼요, 투자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아, 자르면 되구나.